안녕하세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재미있는 전래 동화를 함께 들어보아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흰 나비가 데리고 간 저승길. 교훈이 담긴 전래 동화 편안한 시간 되세요. 흰 나비가 데리고 간 저승길. 옛날 나이가 잔뜩 먹도록 장가를 못 가고 혼자 사는 집신 장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웃마을 장에 다녀오느라 산을 넘는데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팔다 남은 집신을 등에 메고 가는데 비에 젖어 축축 늘어지니까 꼭 누가 뒤에서 잡아 끄는 것만 같았지요. 집신 장수가 뒤를 돌아보며 귀신이라도 좋으니까 같이 살 식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네 그려. 이러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지요. 미끄러져서 어딘가로 굴러떨어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웬 오두막 앞이었습니다. 오두막 울타리엔 붉은 능송화가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어찌나 탐스러운지 넋을 잃고 바라봤지요. 그때 오두막에서 흰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벗은발로 나왔습니다. 여인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신 장수 소매를 잡아 끌어 방으로 들이더니 밥상을 내오지 않겠어요? 집신 장수는 어리 빠져서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자 여인이 절을 하며 이랬습니다. 제 남편이 되어주세요. 거참 이게 꿈이야 생시야. 안 그래도 식구 하나 있는 게 소원이었는데 앞도 뒤도 따지지 않고 대본에 그름하였습니다. 그래서 둘은 물 한 사발 떠놓고 혼인을 했습니다. 집신 장수는 얼마나 좋은지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아무리 고된 일을 해도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았지요. 사는 게 꿀맛 같더랍니다. 하루는 집신 장수가 집신을 샀는데 아내가 머리카락을 한 움큼 내주며 그걸로 삼아보라고 했습니다. 시키는 돌에서 장에 나갔더니 집신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한 번 신어본 사람들은 그것만 찾았지요. 즐겨서 닿지 않는 데다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든다나요? 값을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집신 장수는 머리카락 넣는 집신을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한밤중에 나갔다 들어올 때면 치마에 머리카락이 가득 엉켜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고 와서는 부엌에 앉아 구슬피 울며 치마에 붙은 머리카락을 소쿠리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물어봐도 도통 말해주지 않으니 집신 장수는 속만 태웠습니다. 아무래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아내를 몰래 따라가 보았지요. 아내는 밤길이 훤히 보이는지 사뿐사뿐 날듯이 갔습니다. 허둥지둥 따라가 보니 어느 무덤 앞에서 아내가 사라지고 흰나비만 날개를 펄럭대고 있었지요. 꼭 이리 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신 장수는 홀린 듯 다가가서 나비한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무덤에서 하얀 손이 불쑥 나와서 집신 장수를 끌어당겼지요. 집신 장수는 무덤 속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이승인지 저승인지 모르는 곳에 가서도 집신 장수는 아내를 찾았습니다. 아까 봤던 흰 나비가 보이기에 또 따라갔지요. 읽고 어느 꽃밭에 이르자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집신 장수가 아내 손을 덥석 잡았지요. 아이고 여보 어서 집에 갑시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 앞에 낯쭉 엎드렸지요. 서방님 저는 예전에 죽은 몸이랍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다가 병들어 죽었지요. 어미도 아비도 없이 살던 제 자식들은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 너럭바위 아래서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가여운 어린 것들을 살려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꽃 세 송이를 쥐어주었습니다. 이 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꽃이에요. 뼈살이 꽃은 뼈를 돋아나게 하고 살살이 꽃은 살이 생겨나게 하고 숨살이 꽃은 숨을 돌게 해준답니다. 저는 죽은 몸이라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서방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러며 흐느끼어 울었습니다. 집신 장수가 아내 손을 꼭 잡고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꼭 아이들을 찾아 살려내겠소. 그렇게 말하자마자 안개가 앞을 가렸지요. 얼마 뒤 안개가 걷히더니 아내는 사라지고 집신 장수는 능송화가 가득 핀 곳에 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분명 아내랑 살던 집 앞인데 오두막은 온백한 데 없고 무덤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여태 살았던 오두막이 아내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손에는 아내가 준 꽃 세 송이가 들려 있었지요. 집신 장수는 얼른 너룩바위를 찾아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죽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앙상한 뼈만 남았는데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준 머리카락이 아이들 것이었던 거지요. 아내는 치마폭에다
아이들을 감싸 지켜왔던 것입니다. 집신장수는 뼈살에 꽃을 죽은 아이의 앙상한 뼈에 댔습니다. 그러자 단단한 뼈가 돋아났습니다. 살살이 꽃을 갖다 대니까 통통하게 살이 올랐지요. 그런 다음 숨살이 꽃을 코에 대자 휴하고 한숨 쉬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집신장수는 두 아이를 집에 데려가 정성껏 키웠습니다.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걸 보느라 세월 가는 줄도 몰랐지요. 잘 키워 좋은 곳으로 시집장가를 보내고 손주들 재롱까지 봤습니다. 그러고 나니 저승에 있는 아내가 참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아내 무덤에 와서 빌었지요. 덕분에 한세상 외롭지 않게 잘 살았소. 이제 날 좀 데려가 주. 그러자 어디선가 흰나비가 날아와 무덤에 앉았습니다. 집신장수는 나비에게 손을 뻗었지요. 무덤에서 흰 손이 나와 집신장수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신장수는 저승에서 보고 싶은 사람 만나 오래오래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주인집 외동딸을 사랑한 모습.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배진강 홍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병영성 다리라고 불리는 이 다리는 남쪽 지역의 외침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병영이 있는 곳에 지어졌지요. 이곳은 원래 육지와 바다가 맞닿는 곳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홍교는 자연히 군사적 목적을 위해 중요한 다리가 되었지요. 그런데 홍교가 아들을 위해 어느 아버지가 몰래 지은 다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노비였는데 아들은 정승이었다니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 한 마을에 권세가 대단한 양반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유총각이라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유총각은 훤칠하니 잘생기고 성격도 좋아 동네 처녀들에게 인기가 많았지요. 그러나 유총각은 주인집 외동딸 김낭자를 좋아했습니다. 노비가 양반을 좋아하다니 서슬퍼런 주인집 양반이 알면 벼락이 떨어질 일이었지요. 유총각은 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총각은 나무를 하기 위해 산으로 갔지요. 한참 나무를 하는데 맑았던 하늘이 삽시간에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비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유총각은 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는데 마침 나무를 캐러 산에 왔다가 비를 피해오던 김낭자와 마주쳤습니다. 유총각은 뜰 듯이 기뻤지요. 하늘이 제 마음을 알아 비를 내려주시나 봅니다. 유총각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을 내뱉고는 김낭자가 어떻게 생각할지 순간 걱정이 되었지요. 그런데 김낭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나무를 캐러 온 것도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김낭자도 유총각을 좋아하고 있었지요. 그동안 속으로만 끙끙 앓던 두 사람은 서로가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나무 아래서 혼인을 했습니다. 얼마 뒤 김낭자는 아이를 갖게 되었지요. 10달 동안 부른 비를 치마 아래로 숨기고 아버지가 눈치챌까봐 두려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리고 10달 뒤 김낭자는 아들을 낳았지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양반집은 발카 뒤집힐 밖이에요. 그러나 결국 김낭자의 아버지는 아기와 김낭자는 남겨두고 유총각만 쫓아냈습니다. 쫓겨난 유총각은 김낭자의 집이 보이는 산속에서 초가집을 짓고 숨어 살았지요. 멀리서 남아 아내와 자식을 보며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 아기는 자라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한계였는데 어찌나 똑똑한지 16살이 되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계는 벼슬자리에 오르지 못했지요. 아버지가 머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계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몹시 그리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총각은 괴로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벼슬자리에 못 오르니 말이에요. 유총각은 아들에게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울에 다리를 짓기로 했습니다. 아들 한계가 한양을 오갈 때 편히 다니라고 말이지요. 밤마다 남몰래 돌을 쌓은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다리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다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아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신기한 일은 이뿐이 아니었지요. 다리가 완성된 날 한계가 정승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낮은 벼슬자리에도 오르지 못했는데 위로는 임금뿐이고 아래로는 모든 신하와 백성을 거느리는 정승이라니 알고 보니 그동안 한계를 눈여겨본 임금이 더 이상의 인재는 없다며 최고의 벼슬을 내렸답니다. 정승이 된 한계는 고향으로 향했지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한계를 환영하기 위해 다리로 몰려나왔습니다. 유총각은 사람들에게 들킬세라 다리 아래 몸을 숨기고 아들을 기다렸지요.
잠시 뒤 한계가 다리 위의 모습을 나타내자 유총각은 너무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 자라주어 고맙구나. 다리를 건너는 한계의 귀에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한 생각에 한계는 다리 아래를 봤지요. 그랬더니 다리 아래에서 웬 노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계는 훌쩍 내려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이유로 다리 밑에서 이리 울고 있는 겐가? 마을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더니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나서서 말했지요. 이분이 바로 유총각입니다. 도련님이 아버님이시지요. 한계는 뜰듯이 기뻤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아버지라니. 한계는 아버지를 얼싸 안았지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아버지가 다리를 놓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계는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소문은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임금은 아버지의 정성에 감동해 아들과 함께 살라고 허락했지요. 그 뒤로 한계는 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은수저. 옛날 어느 정승집 아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선생은 한쪽 눈이 짜부라지고 코가 삐딱하여 계집종들마저 아주 업신여겼지요. 정승의 아들은 계집종들의 못된 버릇을 고쳐주려고 꾀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은수저를 감춰두고 선생에게 귀띔을 해준 다음 점을 쳐서 그것을 찾게 한 것이지요. 그 뒤 계집종들은 선생을 잘 모셨습니다. 정승도 이 선생이 점을 아주 잘 치는 사람이라 믿었지요. 이 무렵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임금님의 옥새가 없어져서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나라의 유명한 점쟁이들을 불러 점을 쳤으나 모두들 알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중국의 임금님은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중국의 사신은 우리나라 조정에 중국 임금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명한 점쟁이 한 사람을 중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나라 임금님과 신하들이 모여서 의논했지요. 마땅한 사람을 찾아보. 이때 소년의 아버지인 정승이 말했지요. 우리 아들 선생이 어떨까요? 그래, 어느 정도 잘 맞추는 분이요. 믿고 보낼만 하오. 임금님의 무릎에 정승은 잃어버리는 수조를 용케히 찾아낸 이야기를 했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임금님과 신하들은 기뻐했습니다. 좋소. 그렇게 신통하다면 중국 임금님의 옥새를 찾는 일에 그 선생을 보내도록 합시다. 선생은 이 일을 전해 듣고 몹시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승이의 아들이 찾아왔지요. 선생님, 아무 염려 마십시오. 소녀는 선생에게 귀옛말로 소곤거렸습니다. 듣고 난 선생은 빙긋이 웃었지요. 선생은 마음 놓고 중국 사신을 따라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선생은 중국 임금님을 만나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근심할 것 없습니다. 석 달 안으로 찾아내겠습니다. 중국 임금님은 기뻐했습니다. 잘 부탁하오. 선생만 믿겠소. 중국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선생을 급진히 모시라고 명령했지요. 선생은 매일 아침마다 잠을 깨면 점을 치는 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2달 남짓 되던 어느 날 아침입니다. 이날도 선생은 점을 치듯 중얼거리다가 큰 걱정거리가 생긴 듯한 표정을 지었지요. 왜 그러십니까? 뭔 짜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네, 어제 저녁엔 우리 집에 불이 나서 폭삭 무너져 앉았습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다. 이만 중국에 와서 어찌 그런 일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선생이 말했지요. 아, 그런 것도 모르고 어찌 점을 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하들은 도무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아 우리나라로 사신을 보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선생의 집이 불타서 폭삭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선생의 용한 점에 놀랄 뿐이었지요. 몇천 리 밖에서 불난 것도 알아내는 점쟁이니까 옥새 찾는 일은 아주 쉬울 거야. 그럼 옥새가 없어졌다지만 멀리 간 것도 아닐 테고. 소문이 오가는 동안에 선생은 신통한 점쟁이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소년이 계획을 짜서 들려준 귀의 말대로 이야기한 것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선생이 약속한 석 달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이었지요. 진짜 옥새 도둑이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왕 드러날 일이라 목숨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놈, 옥새를 훔쳐간 놈이 내 놈인 줄 이미 알고 있었다. 괘씸한 놈. 이제야 찾아오다니. 선생은 도둑을 꾸짖었지요. 그렇지만 스스로 찾아와 잘못을 빌었으니 특별히 용서해 주마.
선생이 이렇게 말하자 도둑은 머리를 조아리며 털어놓았습니다. 옥새는 궁궐 연못 속에다 숨겨놓았습니다. 그래. 그것도 나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알겠느냐? 안 되는데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선생은 도둑을 잘 타일러 보내고 나서 이튿날 중국 임금님께 나아갔습니다. 임금님은 몹시 궁금하여 물었지요. 옥새를 찾을 수 있겠어? 네, 궁궐 연못의 물을 다 퍼내십시오. 그곳에 틀림없이 옥새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정말이요? 네, 임금님. 중국 임금님은 군사들을 시켜서 연못의 물을 퍼내게 했습니다. 물은 잠깐 동안에 다 퍼내져 연못의 바닥이 드러났지요. 옥새는 쉽게 찾았습니다. 중국 임금님은 매우 기뻐하여 선생에게 많은 상금을 주었습니다. 선생은 그 많은 상금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돌아왔지요. 이 소문은 곧 널리 퍼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점을 쳐달라는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선생은 점을 칠 줄 몰라 난처했습니다. 이때 소년이 선생을 찾아와 좋은 기회를 하나 가르쳐 주었지요. 선생님, 편찮으시다는 소문을 내고 한 달쯤 문 밖 출입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앓고 났더니 머리가 나빠져서 더 이상 점을 못 치겠다고 하십시오. 소년의 말대로 선생은 그날부터 아프다고 몸져 누웠습니다. 점 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차츰 뜸해지기 시작했지요. 한 달쯤 지나고 나서 선생은 일어났습니다. 우리 집 운세 좀 봐주세요. 다시 점 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줄을 이었으나 소년의 말대로 했더니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지요. 선생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답니다. 노루가 된 동생. 노루가 된 동생, 옛날 깊은 산골에 가난한 나무꾼 아버지와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데도 먹고 살기가 어찌나 힘든지 군기를 밥 먹듯이 했지요. 그러다 어린 동생이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약초를 구해온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돌아온다던 아버지가 해가 지고 밤이 깊어도 안 왔습니다. 이튿날 해가 떠도 안 왔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눈이 빠지게 기다려도 감각무수식이었지요. 한겨울이라 방 안은 꽁꽁 얼어붙었는데 동생 몸에서는 열이 펄펄 났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누이 동생은 동생을 둘러엎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냥 있다가는 동생이 죽을 것만 같았지요. 언 땅에 미끄러지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가는데 참 이상했습니다. 푸른빛 돌이 세워져 있는 무덤을 지나쳐 왔는데 한참을 가도 같은 무덤이 나왔지요. 오던 길을 곧장 봐도 그 무덤 앞이고 거꾸로 가도 그랬습니다. 계속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었지요. 누이 등에 엎여있던 동생은 축 늘어졌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누이도 쓰러지고 말았지요. 어스레한 새벽녘이 되자 누군가 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눈을 떠보니 푸른 초립을 쓴 사내 아이가 서 있었는데 옆에 차려진 밥상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컷 먹어라. 밥상을 보니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 떡 벌어지게 차려져 있었지요. 누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동생을 깨웠습니다. 그러자 쓰러져 있던 동생이 부수수 일어나더니 마구 음식을 먹는 거였습니다. 쉽지도 않고 목구멍에 우웅 넣다가 갑자기 제 목을 탁 잡고는 뒤로 발라당 넘어갔지요. 급히 먹다가 목구멍이 콱 막히고 만 것입니다. 어서 물을 먹여야 할 텐데 물이 있어야 말이지요. 누이는 애 같아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노루가 지나가는데 노루 발자국에 물이 고이지 않겠어요? 여기 물이 있네. 누이가 동생한테 얼른 그 물을 먹이려고 했지요. 그러자 초립둥이가 말했습니다. 노루 발자국에 고인 물 먹으면 노루가 되고 호랑이 발자국에 고인 물 먹으면 호랑이가 된다. 이러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별 수 있나요? 동생 숨이 끊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지요. 노루 발자국에 고인 물을 떠먹였습니다. 그제야 동생 목구멍에 걸렸던 게 꿀꺽 넘어갔습니다. 한데 이를 어째요? 동생이 몸을 움찔움찔 뒤틀더니 손발이 노루 발굽으로 바뀌는 거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참말로 노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노루가 된 동생은 펄쩍펄쩍 뛰었지요. 누이가 붙들려고 해도 제멋대로 날뛰기만 했습니다. 노루가 된 동생을 쫓아가다 잠시 숨을 고르는데 저만치에서 호랑이가 노루를 노려보며 다가가고 있지 뭐예요.
노루가 된 동생은 그것도 모른 채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누이가 동생을 부르려는데 호랑이가 어흥하고 펄쩍 뛰더니 단숨에 노루를 덮쳤습니다. 그러고는 커다란 입을 쩍 벌려 노루를 한 입에 꿀꺽 삼키고 말았지요. 누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노루 발자국 물을 먹이지 말 걸 울면서 가슴을 찌는데 호랑이가 슬금슬금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누이는 넋이 나가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땅을 치며 울었지요. 가여운 내 동생 내놔라. 노루가 된 내 동생 내놔라. 그런데 호랑이가 누이를 따라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지 뭐예요. 달려들어 잡아먹기는커녕 울고 짖기까지 했습니다.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말이에요. 사실 호랑이는 오누이 아버지였습니다. 약주를 찾아 헤매다가 산길에 쓰러져서 물을 먹었는데 하필 그게 호랑이 발자국에 고인 물이었던 거지요. 호랑이가 된 아버지는 노루가 제 자식인지도 모르고 잡아먹은 거였습니다. 아버지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누이가 그걸 알 턱이 있나요? 그저 호랑이를 원망할 뿐이었지요. 그때 파랑새 한 마리가 누이 앞에 날아왔습니다. 땅에 내려앉아 몇 걸음 총총 뛰더니 푸르르 날아갔지요. 파랑새가 남긴 발자국에 물이 고이자 누이는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파랑새가 되었습니다. 누이는 그렇게 하늘로 헐헐 날아가 버렸지요. 호랑이는 눈물을 흘리며 파랑새가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뒤로 호랑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